정치권 현안 인터뷰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갑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주 뵈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란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계엄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독점해가지고 유지한다는 말은 그게 친위 쿠데타였다는 거죠. 친위 쿠데타. 네.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는 자연히 그 표적이 제2인자를 겨냥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뭐 네. 빨갱이라더니 뭐 총으로 쏴 죽인다더니 하는 네. 말까지 했다는 것은 바로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의 제1목표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제일 빨리 계엄은 잘못되었다. 국민과 함께 맡겠다. 공무원들은 부역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좌절시킨 것 아닙니까? 네. 이 자신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특검이 그렇죠. 밝혔는데 네. 그 자신의 반대 세력이 야당이 아니라 이 같은 편 당대표였던 한동훈 대표였다는 말씀이 그렇게 해석하시나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일종의 주적이 된 것 같아요. 그 감정적으로. 네. 감정적으로.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검이 발표하기를 지난 총선이 공정했는데 네. 이걸 부정선거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로 만들어가지고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고 했다. 네. 해가지고 이 군대를 선관위에 보낸 것을 정확하게 개념 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만드는 거는 네. 부정선거 하는 것만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1960년 3.15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사람이 예. 최인규 내무장관인데 예. 이 사람이 발포명령과는 관계없습니다. 네. 4.19 때. 근데 이 사람 사형됐어요. 왜 사형됐느냐? 공정해야 할 선거를 부정선거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형시켜버렸는데 그럼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모는 거 이거는 사형감 아니면 혹시 무기징역감 아닙니까? 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여기 직접 안 나왔기 때문에 메시지, 입장이 어떤 건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중에도 계속 12.3 비상계엄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주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서 헌법 수호 책무를 위한 결연한 이행이었다. 그리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 해준 국민 여러분과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한다. 이런 입장을 현재까지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뿐만 아니라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계엄의 원인이 뭐냐 하는 걸 이거 설명을 하는 데서 빠진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급한 성정 아닙니까? 네. 분노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래서 계엄 선포 과정을 보면은 철저히 망상이 있습니다. 망상. 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망상에다가 반국가 단체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망상 그다음에 계엄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거는 거의 발작적이에요. 망상과 발작.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이 대통령 중심제가 가장 문제가 네. 대통령이 사고 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느냐. 저는 몇 개의 헌법 또는 이 법률 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째, 국군 통수권자가 되려면 한국에서는 군 복무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은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진단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일단 정신건강 문제는 제가 조갑재 대표님의 개인 견해로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그건 과학적으로 좀 증명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대통령 업무보고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을 이제 전부 생중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제 처음 있는 일인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이 참 정치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동북아 역사재단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환단고기는 그게 역사적 문헌이 아니라 공상소설감 아닙니까? 이미 그것은 학문적으로 다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가치 있는 문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왜 환단고기 같은 데 대해서
상당수 국민들이 심취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이것은 일종의 열등감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맨날 침략을 받았다. 네. 그리고 국토가 작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이런 공상소설을 펴가지고 뭐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지배했다느니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이건 한국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도 아니었고 영광된 자리에 있었던 적이 두 번 있습니다. 지금이죠. 대한민국 건국하고 나서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잖아요. 네. 국토가 1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데도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만주 유라시아 점령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한때 유라시아 대륙을 석권했던 몽고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나라라는 게 국토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신라의 삼국통일입니다. 네. 신라가 당과 손잡고 백제 고구려 멸망시킨 다음에 당이 신라를 치려고 하니까 신라가 7년 동안 당과 결전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우리의 보금자리로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뒤 300년 동안 동북아에 평화가 왔습니다. 이때의 신라가 통일 신라가 세계 인류 국가였습니다. 네. 이 두 개의 전성기를 갖고 있어요. 이걸 알면은 환당 고기 같은 걸 써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한다든지 열등감 해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그런 실증적 역사 자료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제가 권하고 싶은 분은 환당고기 읽는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그 시간이 있으면 삼국사기 읽으라고. 네. 삼국사기 중에서 특히 열전 부분을 읽어가지고 네. 그 김유신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은 민족적 자부심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이 이제 사실상 환단고기 같은 이른바 위작으로 평균된 이 소설 얘기보다 훨씬 더 우리 민족한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훨씬 위대하죠. 세계사적으로 이런 예가 없어요. 네. 최대 강국인 당나라 힘을 빌렸다가 네. 당나라를 쫓아내고 한반도를 우리의 영토로 확보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최초 민족 통일 국가의 바탕에서 네. 국민국가를 만든 이 자랑스러운 역사, 대한민국과 통일 신라를 제대로 알면은 환단고기 같은데 네. 눈길을 주지 않게 되죠. 네, 뭐 대통령실은 어쨌든 이 환단고기 관련 주장에 동의한 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지시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이렇게 이 업무 보고를 직접 생중계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험천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개된 정보로 중계되는 자리에서는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쇼입니다, 쇼. 그러나 한두 번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이걸 계속 하다가는 대통령의 말이 길어지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잘해요. 그 말 잘하는 사람은 또 말을 길게 하고 싶어지고 네. 또 막는 사람 없고 또 이분이 잘 웃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를 붙이다가는 이 최근 몇 번과 같은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 되면은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요사이 그게 별로 한국 언론이 참 어떻게 대통령 보고 차원에서 작게 다룬 게 있잖아요. 네. 그 외신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납북되어 있는 한국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몰랐잖아요. 그게 국제적으로는 얼마나 네. 좀 일종의 참사였잖아요. 네. 네. 자, 이 조갑재 대표께서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보수 논객이신데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당시 이재명 후보 그리고 대통령이 대신 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신 게 굉장히 좀 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당시에 새로운 면을 알게 됐다 이렇게 평가도 하시기도 했는데 그 뒤로 혹시 또 만나신 적 있나요? 소통하시거나? 뭐 소통을 없지만 간접적으로 소통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 교육부 관련 그 공개 회의에서 네. 한자 문제가 나왔어요. 네. 어떤 분이 한자 교육을 해야 됩니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조갑재 대표도 한자 병기, 한자 병용을 이야기하는데 네. 나도 거기에 동의하지만은 제도적으로 그것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한 겁니다. 동의하고 네. 그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풀 거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 조갑재 대표께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굉장히 호평하셨었잖아요. 그 호평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호평은 아니고요. 네. 저는 기자니까 호평할 때 좀 조심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되기 전의 사람과 대통령 된 다음에 그 달라지는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다만 저 인상으로는 이름 그대로 이재명 밝을 명자 아닙니까? 네. 이름 그대로 굉장히 낙천적이고 우리 센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는 했지만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네. 하는 데 대해서는 실용 중심의 어떤 국익 중심의 실용 정치를 하겠다. 난 거기에 굉장히 기대를 걸었는데 네. 뭐 대통되고 나서 그런 면도 있어요. 특히 네. 에이펙 정상회담은 아주 근사하게 마무리했잖아요. 네. 그러나 국내 정치로 들어가면은 너무 이게 편가르기를 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통령은 풀면은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다. 그 역할을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나 요사이 이번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네. 공항공사 사장이나 박지향 교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보면은 그건 민주당 대통령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전체의 대통령은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당 얘기도 좀 해보죠. 자, 국민의힘이 지금 이 장동혁 대표한테 이 당내 초재선 의원들에 이어서 이제 TK 출신 의원들까지 굉장히 큰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잘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당을 위한다면은 네. 또 보수를 위한다면은 나라를 위한다면은 장동혁 대표는 지금쯤 자진 사퇴해야죠. 이 상태로는 선거를 치를 논리적 근거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노선은 딱 두 개 아닙니까? 윤의계인 노선이죠. 네. 윤의계인 노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변호하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정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면은 내년 지방선거는 윤의계인 심판선거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6월 대선이 윤석열 심판선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크게 졌잖아요. 그걸 바꾸지 않고 또 윤의계인 심판 구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고군분투하면서 어떻게 네. 보면은 조자룡처럼 단기 필마로 이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는데 네. 그 한동훈 전 대표를 밀어줄 생각은 안 하고 찬물 끼얹고 하니까 이게 존재 이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은 네. 존재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제가 존재 이유라는 것은 네.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 얘기 나온 네. 김에 지난번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크게 칭찬하시면서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장동혁 당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에서 그럼 과연 서울시장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한동훈 후보를 공천하겠느냐라는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집중하는 이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예가 있습니다. 네. 2021년 네.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네. 서울시장 후보를 뽑을 때 안철수, 오세훈 대결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언론이 집중적으로 마치 대선 후보 토론회처럼 보도하고 네. 거기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기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준석 30대 대표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네. 윤석열 당선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만한 이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만한 이벤트를 만들 만한 정치적 상상력이 이 장동혁 대표한테는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래 되면은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위험하고 네. 그러면 어디서 기대하느냐? 대구시장? 대구시장, 경북지사? 그 정도밖에 뿌린 것 아닙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뭐 이런 위기감을 반영해서 뭐 비대위 체제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비대위 체제가 되려면은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야죠. 근데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는 방법도 있죠. 그게 그렇게 될 때 이제 분란이 있을 거란 네. 말입니다. 분란이 있고 지금 한동훈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국힘당에 한 20명 정도는 될 거예요. 그죠? 네.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행동할 때 또 이게 분란이 될 거고 네. 하니까
어떻게 장동혁 체제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나는 확인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제를 바꾸느냐 네. 하는 것은 이 국민의힘의 실력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꿔서 성공한 것은 네. 그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이 있을 때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체질로는 야 저게 될까? 그래서 난 70대 30을 봅니다. 이대로 가서 네. 선거 때 폭망하는 가능성이 한 70%. 네. 그러나 자구 노력을 해가지고 비대비 체제로 가서 선전하는 가능성이 한 30%. 네. 어쨌든 뭐 선택은 국민의힘의 몫이겠죠. 자, 민주당 얘기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어제 당원회 행사에 참석했는데 이 장면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타지 마세요. 이재명 대통령 해외 나가실 때마다 걱정되는 거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거죠? 박수! 우리는 자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 보호 국가입니다. 네, 자, 이 화면 말미에 잠깐 보였습니다만 정청래는 당대표를 사퇴하라 이런 팻말을 든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갈등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정당 민주주의라는 대원칙에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민주정당에 있는 게 옳아요. 옳은데 다만 이 정권 초기에 이런 현상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집권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그리고 노선이 확실하게 차이가 있고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그분이 항상 하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네. 지금 이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건다 이겁니다. 네. 근데 이 사법개혁 드라이브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포함해가지고 뭐 대법원 위헌 시비도 있고 하여튼 예. 조의대 또 대법원장을 타겟으로 한다든지 하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왜 몰락했습니까? 저는 모든 의사가 반대하는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다가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법개혁은 똑같이 모든 판사가 반대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이에요. 이걸 밀어붙이는 이 정청래 대표가 만약 여기서 실점을 한다든지 네. 여기에 대한 반작용이 너무나 크면은 아마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이미 좀 지났습니다만 배 대표님 어렵게 모셨는데 이 정치권과 통일교 유착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딱 1분만 듣겠습니다. 저는요. 네. 아마 정치인들이 통일교 돈 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태를 예견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교 돈은 받아도 된다. 네. 통일교가 워낙 정치권에 로비를 많이 하니까 절대 불지 않을 것이다. 수사기관이 절대로 이거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안심했다가 이번에 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철저히 수사하고 네. 저는 민정기 특검을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갑주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